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사랑의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화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단고기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나케부터 알아볼 텐데요. 다나케 들어보셨나요? 우리 독립운동사는 숨겨진 독립운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다나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다나케는 1대 다나케장부터 해서 6대 다나케장까지 있게 되는데요. 1대 다나케장은 해악 이기 선생입니다. 그리고 2대 다나케장은 바로 운초 계현수 선생인데요. 바로 1대 다나케장과 2대 다나케장이 힘을 합쳐서 환단곡이 초간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악 이기 선생은 감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전면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겠죠. 그리고 운초 계현수 선생은 그 처음 해악 이기 선생을 만나는 1897년부터 해가지고 1911년까지 약 15년간의 공력을 들여서 환단곡이 초간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 다나케장은 1920년 그때 밀정 가명극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2대에서부터 이 6대 다나케장, 바로 이유립 선생인데 이 이유립 선생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엔 3대, 4대, 5대 다나케장이 있었죠.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케 회장 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해악이기, 2대 운초 계현 선생, 그리고 3대부터 잘 모르실 거예요. 3대 최시영 장군이 있습니다. 천마산대의 대장인 최시영 장군이 있고, 그리고 4대 이덕수 선생이 있습니다. 자, 이덕수 선생은 석주 이상용과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 활동을 같이 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5대 이용담 선생,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해방 때까지 19년 3개월을 감옥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오셔가지고 이용담 선생은 이유립 선생을 만나서 결국에는 6대 다나케장인 이유립 선생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정말 고되고 고된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장이 있으면 회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자, 3대 최시영 장군 때는 홍범도 장군, 석주 이상영 선생이 명예회장이셨고요. 4대 이덕수 장군 때는 박은신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대 이용담 선생 때는 송기식 선생이 명예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도 있고 간사도 있고 교화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시면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이 있었죠. 3대에는 신채호 선생과 김동삼 장군이 있었습니다. 4대에는 이탁 연영 선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5대에는 이연보, 이유필, 이러한 분들이 고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부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나서 간부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회가 있죠. 분회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다나케는 서북 지역을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안북도입니다. 자, 이 평안북도를 보시면 전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1949년 이후에는 자강도를 신설하여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강도 지역하고 평안북도 지역에 분회가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분회를 보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분회 지역과 분회장이 전부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모든 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반 정도 되는 군에는 바로 이런 분회장들이 있었고, 분회장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총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독립운동의 그런 명단, 검색이 되고 유공자인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립 선생이 다나케를 조작했다. 이유립 선생은 이제 나중에 되면은 단다나케를 만드시거든요. 단다나케 그 전에 전신으로서 다나케라고 하는 것을 설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위서론자들이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단학회라는 건 없었어. 그게 어딨냐.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학회는 회장단이 있고 간부진 그리고 분회가 있고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유립 선생만이 이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이죠. 단학회가 있었다는 걸 주장하신 분이 바로 오봉록 지사입니다. 자, 오봉록 지사는 190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8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천마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1924년 이 천마산대가 해체될 때까지 일본 관원을 습격하고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밀정을 생포하고 이런 무력 투쟁을 하신 분이에요. 군자금도 모집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한 사실들이 확인이 됩니다. 다행히도 독립유공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삭주 군지에다가 무엇을 쓰셨냐면 천마산대에 66명, 이분이 천마산대에 있었잖아요. 대원들의 명단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이 나는 사람들의 명단과 활동 내역을 적은 거예요. 이게 삭주 군지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삭주 군지 그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쭉 펼쳐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오봉록 지사가 77년 4월에 증언을 한 66명이 나오게 됩니다. 최시흥 장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66명이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사를 제가 전부 다 해봤어요. 66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그 행적이 확인이 됩니다. 뭐 독립 활동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13명이 독립유공자로서 공식 인정이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오봉록 지사가 8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독립유공자 된 분은 단 2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9분은 독립유공자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끼워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뭐냐면 오봉록 지사의 기억은 매우 정확했으며 그의 증언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행적이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 28명이에요. 66명 중에 3분의 1 이상의 행적이 조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으로 하나하나가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학회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오봉록 지사가 증언한 이 천마산대 명단에는 단학회와 관련된 3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 최시흥 장군. 이 천마산대를 이끌고 있는 대장이잖아요. 현상금이 2억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이 최시흥 장군이 뭐라고 써 있냐면 단학회 3대 회장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최시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최시흥의 아우다. 단학회 재정보조에 주력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단학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냐면 이유암이라고 해서 이유립 선생을 오기를 했는데 이유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이때가 이제 14살이었죠. 나이가 어려 천마산대 대만통신원으로 활동을 했다. 대만. 만주를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 압록강에서 이 천마산대는 국내 1920년대 초반의 무장항쟁의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에요. 천마산대입니다. 논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장항쟁 최고의 무장항쟁 단체가 바로 이 천마산대인데 여기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그리고 서로군정서로 이렇게 편지를 조달하고 하는 통신원의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이유립 선생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듣질 않아요. 그런데 오봉록 지사가 이유립 그분은 천마산대에서 활동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삭주 군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시흥, 의주 출신, 후에 삭주 구곡면 신풍리로 이주했다. 단학회 3대 회장이다.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1924년 12월 평양 감옥에서 옥사할 때까지 단학회 3대 회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시찬이 있죠. 최시찬은 최시흥 사령관의 아우였다. 무계급 대원으로 종군하여 단학회의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 분명하게 단학회에 대해서 2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학회의 그 간부들이라든지 그 회원들의 명단을 보면요. 천마산대는 지금 수백 명이 되는데 천마산대 대부분이 단학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천마산대는 단학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최시흥이라고 하는 분은 워낙 유명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상금이 2억이 걸려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최시찬입니다. 분명하게 오봉록 지사는 최시찬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시찬으로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시흥하고 무슨 관계야? 잡혔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동생인 걸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 다른 이름이 뭐냐면 최오산입니다. 자, 그런데 오봉록 지사는 이 최오산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거나 어쨌든 기입하지 않았어요. 최시찬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최오산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용의조선인이라고 해서 용의자라고 하죠. 조선인 용의자를 적어놨던 거기에 최오산이라고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인터넷에서 지금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지만 1981년에 돌아가신 오봉록 지사가 전혀 알기 어렵죠. 최시찬의 다른 이름이 최오산이다. 조선총독부의 용의조선인 명부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최오산을 다시 공훈전자 사료관에서 검색을 하면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얽힌 사건이 나오게 돼요. 아, 드디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최오산이 최시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봉록 지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리도 없죠. 독립운동가가 자신과 함께 했었던 그 명단을 적는데 66명을 적는데 그중에는 변절자도 2명을 적게 돼요. 워낙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명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 오봉록 지사는 단학회를 정언했다. 천마산대 최시흥 장군이 3대 회장이라고 분명하게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대 회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2대, 1대 회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립 선생이나 맥락상 봤을 때 1대 단학회장 이기 선생, 2대 단학회장 계현 선생, 그리고 3대 최시흥 장군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계현 선생이 피살되었을 때 1920년이죠. 자, 20년부터 최시흥 장군이 단학회를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24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24년에 단학회가 이덕수 회장에게 이어지던지 또는 뭐 그 이전에 감옥에 간 시점으로 해서 4대 단학회장이 이덕수 선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덕수 선생이 돌아가시고 5대 이용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단학회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중간 지점에 있는 3대 최시흥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시흥 장군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이 돌아가신 지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 1919년 12월에 이 최시흥 장군은 만주 관전연에서 오동진 장군이 이끄는 광복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오동진 장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딱 환단고기에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이후에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들어와서 천마산, 삭주 위쪽에 보면 천마산이 있거든요. 이 천마산에서 천마산대를 조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20년에 천마산대 위용은 정말로 대단했는데요. 끊임없이 작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또 6월 16일에는 천마산대 군제약정이라고 해서 그때 130여 명이 운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 규모는 최대 200명에서 많게는 5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천마산대 요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무기를 구입하고 군자금을 확보를 하고 군자금을 직접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만주에 있는 설어군정서에
그리고 오동진 장군의 광복군 총령에 그 군자금을 보내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밀정을 처단을 합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천마산대에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령에 나중에 편입이 되게 되죠. 천마산대도 항상 국내에서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때 천마산대를 초토화하려는 작전이 일본군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남만주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광복군 사령부에서 바로 제2영장이 오동진, 제3영장이 홍식, 그리고 제4영장은 바로 최시흥 장군이었다. 제5영장은 최찬, 이런 분들의 사령부, 광복군 사령부에 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시흥 장군이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최시흥 장군의 부하였던 그런 천마산대 대원들도 제4영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시흥 장군이 잡히게 되는데요. 1924년에 사형을 구형당하고 1925년 3월 12일에 평양에 있는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62년 최초로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훈장을 주었던 때잖아요. 이때에 최시흥 장군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신문에는 크게 났어요. 최시흥 장군이요, 고 최 장군을 추모하며, 독립신문 3월 25일자에 보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지금 장군은 이미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장군이요, 지난 5, 6년간 폭풍 같은 세월 속에서 겪으셨던 그 처절한 전투와 고된 싸움은 이제 무엇으로 기념할 수 있을까요? 장군의 그 호령은 원수들을 떨게 만들었고, 장군의 용맹은 적군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장군의 칼과 총은 수많은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군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독립신문의 이 글들을 보면 이 최시흥 장군이 얼마나 위대했던 장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시흥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4대 이덕수 선생으로 단학회는 이어지게 됩니다. 이덕수, 독립유공자시죠. 거기에 이덕수, 또 다른 이름으로 이벽산이라고 나옵니다. 본적이 삭주죠. 다 삭주에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덕수 선생의 독립운동을 보면 3.1운동에 관계하고 만주로 망명 후에 의민사를 조직하고 또 한족회 부장을 역할을 맡고 신흥무관학교의 통합분교장에 취임을 하고, 그다음에 1920년 벽산대를 조직하여 봉오동 전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같이 항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홍범도 장군 역시 환단고기 초간본이 나올 때 제정을 되셨던 분이잖아요. 같이 뭔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들이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1921년 설호군정서를 조직하여 부관에 임명되고, 1921년 청년의용대를 양승호와 같이 조직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1922년엔 통군부를 조직했고, 그 다음에 1924년 벽파의용대장, 그 다음에 1925년 정의부를 조직하여 중앙위원회에 임명되었습니다. 1925년 이때에 9월 24일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이 누가 됩니까? 바로 석주 이상영 선생이 국무령이 되는데, 항상 함께했다고 했잖아요. 특별 경비대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경비대장이 되었다, 보디가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정에 반항하는 자들을 체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임정이 굉장히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국무령 제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는 12월 10일에 이벽산, 이덕수 선생 등 19인이 반정부 음모사건 조사 공개 청원서를 이 국무령 앞에 제출을 하게도 되죠. 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석주 이상영 선생도 국무령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만주로 복귀를 하게 되고, 이덕수 선생도 만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1940년 밀정의 밀고로 체포되어서 이때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덕수 선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4대 이덕수 선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5대 이용담 선생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9년 3개월 수감생활, 그냥 수감생활이 아닙니다. 일제의 어떤 감옥에 잡혀 있는데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뭐 음식도 변변찮고 그런 가운데서 거의 20년을 수감 생활을 하신 거.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을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대부분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광명을 숭상하는 고향을 떠나 외적의 감옥에 갇힌 몸이나 천부경을 낭낭히 암송하니 가슴속에 비갠 달처럼 맑은 기운 솟아나네. 나의 도를 구함에 억번을 읽으면 가히 통할 수 있으니 조국의 독립은 곧 천부의 정신이다. 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자, 이용담 선생은 감옥에 계실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천부경을 주문처럼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읽었냐? 억번을 읽었다. 뭐 억번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19년 동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용담 선생이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죠. 나오시게 돼서 이일입 선생을 만납니다. 자, 이일입 선생도 이제는 한 40대 정도가 되었죠. 자, 이용담의 주제로 1946년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다시 천마산. 천마산은 이전에 단학회에 있을 때도 제천 행사를 2번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천대회를 하자. 천마산 제전대회가 열리고 이때 단학회 기간지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태극. 태극이란 주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태극을 만들고요. 거기에 주간으로 이일입 선생이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자, 이일입 선생이 기간지 태극에 글도 이렇게 많이 썼겠죠. 그리고 1946년 신년호에 신탁통치 반대론을 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잡지도 기관지도 사라지게 되죠.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일입 선생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삭주 검찰소에 구금이 되어서 2개월 만에 무혐의로 출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북쪽은 이제 48년이면은 이제 자리를 잡잖아요.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월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월남 도중에 해주에서 또 붙잡혀 버려요. 4개월 동안 또 출감을 하게 4개월 후에 출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석날 다음에 또다시 월남을 강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도 삭주에서부터 남하르에서 어렵고 지난한 그런 과정 속에서 38선을 뚫고 내려와서 공주를 거쳐서 대전에 안착을 하게 된다. 대전에 사는 세월이 거의 한 20년 정도가 되고 이사를 여러 번 하다가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48년 환단고기 전수자 이일입 선생을 월남을 하게 됩니다. 대전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1949년에 이일입 선생이 환단고기 초간본을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걸 그동안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바로 그 초간본을 이일입 선생에게 주었겠죠. 그 초간본을 가지고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서 야, 이거 초간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갖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 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1949년 오형기 선생을 만나서 바로 이일입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환단고기를 정서를 맡깁니다. 오형기. 예전에는 위소론자들은 오형기도 거짓이다. 오형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허구의 인물로 다 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형기의 실물이 드러났죠. 1949년에 참성단에 천재에 참석을 하고 북글씨에 굉장히 능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오형기 발문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환단곡이 바로 49년 본에 붙여져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거죠. 오형기 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축년 봄 1949년에 나는 강화도 마리산에 들어갔다. 때마침 음력 3월 16일 대영절을 맞이하여서 이 대시전에서 정산 이일입 시를 배웠는데 나에게 환단고기를 정서하는 바르게 좀 써달라라고 하는 일을 부탁을 했다. 초간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서예에 능한 바로 이분을 만나서 하나를 더 써달라라고 하는 거죠. 글씨가 거칠어서 뭐 겸손한 거죠. 저는 글씨가 거칠어서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나라 조상의 옛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 고대사, 이 상고사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승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환단고기 속에서는 그때 당시에 봤던 환단고기예요.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역이 상하, 태백일사가 온전히 실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 초간본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그거를 그대로 정서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달 남짓이 걸립니다. 한 달 남짓 지나서야 쓰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 오형기 발문, 1979년에 나왔던 환단고기에 오형기 발문이 붙어 있었지만 이 오형기 발문은 1949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형기 선생은 쭉 이유립 선생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어디로 간 것이 아니에요. 49년 본 가지고서 어디로 뭐 튀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형기 선생 항상 이유립 선생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위원장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이유립 선생이 1986년에 돌아가실 때 장례위원장을 누가 맡깁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맡기잖아요. 오형기 선생이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재호 실장님의 논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형기는 단순히 글씨를 대신 써주는 필경사가 아니었다. 전남 해남에서 해양서당을 운영을 하고 향교에서 활동하던 한학자였습니다. 그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한학자였던 변시연 위계도 등과 교류할 정도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으며 그 학문적 깊이는 곧 그의 필체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형기 선생이 남긴 유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벼루가 남겨져 있죠. 네, 벼루가 남겨져 있고 그 글 쓴 것이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오형기 선생이 쓴 3.1신고 병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이 내용이 어떤 거를 담았는지 천자문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천부경 3.1신고 할 때 그 3.1신고인 거예요. 예. 그 글자 한 획 한 획을 보면 이 글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 1979년에 나왔던 환단고기, 광호예사본, 배달의숙본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단박에 이거 환단고기인데요? 이거 오형기 선생 저희 아버님이 쓰신 거예요. 똑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9년에 오형기 정서본이 또 하나가 있었다. 초간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초간본이 분실된 때는 언제냐? 49년 이후에.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49년 이후에 49년, 50년, 60년 그 사이에 이 초간본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유립 선생은 1963년부터 대전에 계속 사셨지만 이사를 가셨잖아요. 63년부터 76년까지 13년간 살았던 그 집이 있습니다. 대전 은행동에 보면 집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신기하게도 지금도 그게 옛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옛날 적산가옥, 일본 시대의 어떤 형식이죠. 적산가옥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아직도 재개발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동에 가시면 지금도 그 흔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를 보면 그 2층에 좁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이립 선생의 집무실일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러 오겠다고, 그 뿌리 역사를 가르쳐 주마라고 하니까 그 역사를 배우러 오겠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 선두주자가 양종현 선생이 있었습니다. 양종현 선생이 오선일이라고 가장 친한 친구를 불렀죠. 이 오선일은 너무 유명한 만화가가 됐어요. 오선일. 그 만화가로서의 그 작가명은 오일용인데 저도 예전에 만화 가게를 갔을 때 이분의 축구 만화, 이분이 축구 전문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이죠. 그 당시에 이립 선생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 이립 선생이 이때에 내가 본 개연 선생의 초상화를 그리게 해요.
환단고기를 편찬한 내가 본 계현 선생님은 이런 분이야.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다음에 코가 오똑하고 이런 걸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양종현 선생과 이 오선일 이 두 학생이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계현 선생의 초상화 두 편은 이 두 학생이 고등학생이 그때 그렸던 것입니다. 그중에 오일선 선생이 그렸던 것이 강화도에 있는 개천각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종현 선생이 그린 것이 약간 이렇게 민머리를 그린 것이죠. 그게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의 수완계시에 남아있는 뭐 개봉호 선생이라든지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요. 그거 뭐냐면 뭔가 이일입 선생이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계현 선생을 창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상화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종현 선생이 있죠. 백년의 여정이라고 해서 이일입 선생의 평전을 썼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년의 여정이 있고요. 그리고 양종현 선생이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초간본을 증언한 것이죠. 1960년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댁에서 처음으로 환단고기 초간본, 목판본을 보았습니다. 책에 엮은 글이 떨어져서 애쓰시는 걸 보고 제가 엮어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색깔이고 이걸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셨는데요. 양종현 선생님 지금은 이렇게 그런 증언을 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는 대전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세요. 어떤 계기가 되어 서울로 올라가셔 의정부에 사시는데 1970년대 궁핍한 생활을 하셨다. 물론 대전에서도 하남당이라고 하는 춥고 어두운 하남당이라는 이름 호 자체가 뭐냐면은 춥고 어두운 곳에서 전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근데 이분을 갖다가 태백교 종교인이다, 교주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하하고 매도하고 있거든요. 태백교라고 하는 것은 태백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천절이라든지 대영절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예전에 모든 민족의 뿌리에 대한 그런 제사 행위였습니다. 전혀 종교인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궁핍한 생활을 하시면서 하남당이라는 호를 쓰셨는데 경기도를 가셨어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세를 5개월 동안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창암 장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눈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때였어요. 군산으로 가셨는데 집주인이 이제 야반도주로 오해를 해서 책들을 전부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책들이 고물상에게 넘겨지고 그 와중에 환단고기 초간본도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 양종현 선생의 어떤 증언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증언을 의하면은 그것이 해방 이후에 6.25 때 사라졌다는 설도 있고 그 외에 뭐 60년대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949년 오영기 선생의 이 필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일입 선생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간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또 다른 분이 정서를 한 그 정서본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일입 선생이 아무리 이제 기억이 좋다 하더라도 그 기억만 가지고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오영기 선생의 그 필사본, 정서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환단고기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1979년 환단고기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79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기민년이거든요. 그래서 3.1 혁명이 있은 후에 60년이 지나는 또 다른 그 기민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때에 70년대 후반에 이 단단학회에 들어왔었던 조병윤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20대였는데요. 이 조병윤이 79년에 어떤 의기가 발동을 했는지 저는 생각하기에 이 기민년 3.1혁명이 있었던 그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의기가 더 발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79년 9월에 광호의 이사본으로 환단고기를
갑자기 내버리게 됩니다. 자, 이일입 선생이 허가를 받았어요라고 하면서 오영기 선생이 가서 다시 한번 써주세요라고 해서 바로 그걸 써가지고 그러냐, 이일입 선생이 허가를 받았냐라고 해가지고 쓰게 됐는데 대표 조병윤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뭐 있습니까? 발행인 박기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기엽이라고 하는 분은 뭐냐? 광오이 회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광오이 회사 본이라고 하죠. 광오이 회사 본 환단고기가 먼저 이렇게 출간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출간 비용이라는 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사서의 출판 비용으로 당시 서울의 기와집 한 채가 들어갈 값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병윤이 이제 고등학생, 학생일 때 이 광오이 회사에서 환단고기를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조병윤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박기엽 사장에게서 영어를 배웠던 인연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0대로 이제 성장을 하고 단단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을 내가 뭐 욕심이겠죠. 출간하고 싶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광오이 회사의 그 사장님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단고기 고급판, 환단고기 보급판, 태백속경, 신시개천경. 자, 이 신시개천경은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를 신시개천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이, 네 종이 1979년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급판을 보시면 정말 대형 고급판이에요. 그리고 보급판인데 이것이 100권씩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오이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광오이 회사 본 환단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영기 선생은요, 1949년 환단고기를 정설을 했습니다. 한 번 정설을 했죠. 그리고 1979년 광오이 회사본을 필사를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일입 선생이 다시 써라. 원래 초간본을 그대로 해서 다시 써라라고 해서 1979년 배달의숙본까지도 필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오이 회사본과 배달의숙본이 그 한문 서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번 또는 3번 이상 오영기 선생이 환단고기를 필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배달의숙본 환단고기가 1979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뒤를 보시면은 이일입 선생은 배달의숙본의 발행일을 1979년 10월 3일 개천절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오이 회사본보다 더 늦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시기로 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10월 3일에 딱 이렇게 세상에 공개된 것은 아니고 스승 계현 선생의 유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일입 선생은 아마도 그 유언에 따라서 경신년이 되는 그 해에 세상에 공개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 계현수 선생의 유언에 따라서 이일입 선생은 1980년 경신년 환단고기를 세상에 실제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달의숙부는 1983년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주 환단고기 북콘서트 때 이것은 그때가 아니고 1980년에 정확하게 스승 계현수의 유언에 따라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환단고기 대중화 과정으로서 1979년 9월에 광오이 회사본 고급판 100부, 보급판 100부, 200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1979년 12월에 그 안에 써 있는 것은 10월 3일로 써 있지만 12월에 배달의숙본이 100부가 발행이 되어서 이것이 1980년에 세상에 일단 드러났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정말 지난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문화의 참모습을 담은 이 환단고기를 이일입 선생은 끝까지 간직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노력을 하셨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가슴팍에 우리의 뿌리 역사, 그 문화를 담은 환단고기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걷게 됐고요. 일본어판 환단고기가 우여곡절 끝에 먼저 나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지마 노보루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일본에서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광호이 해사본이 나왔잖아요. 그 광호이 해사본을 일본어로 번역을 출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역 오류도 있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을 훼손을 하게 돼요. 한국의 역사를 배달 야마토 일본, 나라, 일본 헤이안 시대로 이어지는 일본 역사로 왜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죠. 자,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 일본어판 환단고기 소식도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빨리 번역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일입 선생도 번역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은수 선생이 최초로 환단고기 번역본을 내게 됩니다. 주해 환단고기라고 해서 이게 1985년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대중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1986년에 임순국 선생님의 한단고기, 환단고기인데 이제 한단고기라고 적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왜곡도 시작되게 되지만 대중적으로 수십만 권이 이렇게 팔려나가게 되면서 환단고기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뭐가 됩니까? 또 위서다. 이런 매도가 시작되는 것도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제가 10여 가지 이상의 번역본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과정이 한 27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초간본, 환단고기 초간본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2011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1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번역본이 나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생방송 이사장님이신 환단고기 역주자께서 30년 이상의 지구촌 현지 답사와 문헌 고증을 통해 가지고 환단고기가 출간된 지 100년 만에 가장 알기 쉽고 정확한 완역본이 최초로 출간이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오늘 못 가져왔지만 굉장히 두껍거든요. 원본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600페이지가 해제예요. 그리고 뒤에 원문이 번역되어 있는 곳이 800페이지 정도가 돼서 1400페이지가 됩니다. 무게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정말 이 내용들이 토론이 되고 하는 가운데서 야,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완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본 지 또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개정판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자, 그래서 환단고기의 완전한 완역본이 100년의 여정 끝에 2011년, 그리고 그것이 2012년에 정확하게 서점에 나오게 되고 서울 국제도서전에 출품이 되게 되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 환단고기 역주본인데요. 역주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역주본 원문도 나왔고요. 그리고 청소년 환단고기, 어린이 환단고기, 그리고 암송용 환단고기와 같은 이 환단고기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잖아요. 자신에 맞게끔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환단고기 문화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지금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뭐냐면 세계화가 되어서 우리 역사의 정체성. 야, 한국에는 지금 K-팝, K-드라마, 그리고 K-컬처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제는 K-히스토리가, 올바른 K-히스토리가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역주본이 이제 영문판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번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상생방송에서 그리고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나간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바로 10년이 지나서 바로 국내에서 그리고 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일본 여러 나라에서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문화와 역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그 문화까지도 찾아주는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지금도 이렇게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을 넘어서 이 환단고기는 하나의 우리의 보물,
유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환단고기의 여정은 한 권의 책이 겪은 순환의 역사를 넘어서 격동의 이 100년 속에서 이 민족의 정기와 역사를 지키려 했던 선각자들의 치열한 의지와 헌신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위선하고 매도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읽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위선 논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직접 책을 펴서 그 정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와 혼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